어머니, 또 늦었네요? 밥은 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귀를 찔렀다. 김정옥, 올해 75. 삶의 무게가 깊게 패인 주름 위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국이 끓고 있었지만 허리 통증으로 손놀림이 느려졌다. 미안하다. 오늘은 허리가 좀 아팠어. 아프시면 좀 쉬시던가요? 근데 쉬시면서 할 건 하셔야죠. 저희 애들 이제 학교 가야 하는데 밥이 이게 뭐냐고요? 며느리의 투정 섞인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처음에는 내가 몸이 약해서 저 아이가 힘들겠다 싶어 스스로를 탓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깨달았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가정부에 불과했다. 정옥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남편을 병으로 일찍 떠나보내고 아들을 홀로 키워낸 시간. 밤낮 없이 공장에서 일하며 손톱이 닳고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혔다. 주말이면 남의 집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을 때 정옥은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이 집은 우리 아들이 평생 기댈 수 있는 울타리가 되겠구나. 하지만 그 울타리는 시간이 지나며 감옥으로 변해갔다. 어머니, 청소는 꼭 아침에 해주세요. 저희 손님이 온단 말이에요. 빨래는 저희 옷이랑 따로 해주시고요. 세제 냄새가 달라서 불편해요. 며느리의 말투는 날이 서 있었고 아들은 늘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했다. 손주들조차 예전처럼 할머니에게 안기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쥔 작은 손가락은 게임 속 세상에만 몰두했다. 정옥은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허리는 굽었고 손은 갈라져 있었다. 머리칼은 눈처럼 휘어졌고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가족일까? 아니면 세입자일까?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하루는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나르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에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다. 척추 협착증이 심각합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아들에게 알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엄마, 수술비는 얼마나 든다는데요? 아, 이번 달도 대출이 있어서. 정옥은 결국 혼자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대 위. 차가운 조명 아래서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옥은 거실을 지나던 중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롭지 않을까? 친구도 못 부르고 늘 눈치만 보이잖아. 그러게요.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즘은 시설도 좋다는데. 그 말에 정옥의 발걸음이 멈췄다. 숨이 막혔고 가슴이 조여왔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벽에 손을 짚었다. 요양원? 나는 그저 짐일 뿐이었구나. 그날 밤 정옥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머리맡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사진 속 아들의 웃음은 따뜻했는데 현실의 아들은 왜 이렇게 멀어져 버린 걸까? 며칠 뒤 아들은 화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 다녀올게요. 3박 4일로요.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 아니에요. 엄마는 푹 쉬세요. 이번엔 우리 가족 여행이에요. 그 순간 정옥은 깨달았다. 그래, 나는 이제 이 집의 가족이 아니구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제주도로 떠난 날. 집안은 오랜만에 고요했다. 정옥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평생을 살아온 집이었지만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벽마다 붙어있는 가족 사진 속 미소는 낯설었고 주방에 쌓인 그릇은 마치 당신은 이 집의 가정부라는 낙인을 찍는 듯 했다. 그래,
나도 이제 좀 쉬어야겠다. 스스로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새 식구가 없는 집은 이상하게 넓었다. 정옥은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바람이 스며들었고 처음으로 자신의 집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이 몰려왔다. 만약 이 집을 떠난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나이 많은 노인이 홀로 살아갈 곳이 있을까? 잠시 고민이 스쳤지만 곧 생각을 다잡았다. 내가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정옥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적어온 생활비 내역과 작은 메모들이 있었다. 전기세 13,000원, 손자 학원비 25만 원, 며느리 생일 선물 5만 원, 아들 대출 상환 보탬 50만 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곳은 거의 없었다. 평생을 남만을 위해 살았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써야겠다. 그날 오후 정옥은 가까운 부동산을 찾아갔다. 작은 몸에 검은 손가방 하나를 들고 문을 열자 젊은 중개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집을 팔려고 합니다. 순간 중개인의 표정이 굳었다. 아드님이랑 상의는 하셨어요? 아니요. 이번 결정은 제 겁니다. 제 집이니까. 정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순간이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오는데 정옥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정든 벽지, 문틈마다 스며든 가족의 흔적들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 잘하는 걸까? 저 아이들이 집을 잃으면 어쩌지? 손주들이 갈 곳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렸다. 너를 위해 살아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며칠 전 우연히 본 신문 기사 한 장이 떠올랐다. 해안마을 전원주택 분양. 바다가 보이는 집, 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는 곳. 평생 공장과 시장에서만 살던 정옥에게는 상상조차 못하던 삶이었다. 그래. 그곳에서 내 노년을 보내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삶을 살자.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제주예요. 내일 바닷가 갈 건데 같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옥은 전화를 끊고 창밖 어둠을 바라봤다. 그 순간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괜찮다. 나는 곧 나만의 바다를 만나러 갈 테니까. 며칠 뒤 매수인이 집을 보러 왔다. 정옥은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를 받아 집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할머니, 집 상태가 아주 괜찮네요. 바로 계약 진행해도 되겠어요. 펜촉이 계약서 위를 스칠 때 정옥은 눈을 감았다. 이 집에서의 지난 세월은 이제 끝이다. 펜을 놓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졌다. 3박 4일의 제주 여행을 마치고 가족이 집에 돌아온 순간 현관에 쌓인 낯선 신문지와 짐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엄마, 이 짐들 뭐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높았다. 정옥은 담담히 대답했다. 내일 이사 가려고 싸둔 거다. 이사요? 무슨 소리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 순간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또 무슨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설마 집을 내놓은 건 아니겠죠? 정옥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팔았다. 그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들은 그대로 주저앉았고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다. 엄마, 왜요? 왜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내 집이다. 평생 내가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다. 이제는 내 뜻대로 하겠다. 아들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우리 어떡하라고요? 대출도 있고 애들 학교도 여기 다니는데 갑자기 이렇게 팔면 정옥은 조용히 아들의 말을 끊었다.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 다 기억난다. 유양원 얘기, 눈치 얘기.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거다. 그동안 억눌렀던 며느리의 불만도 터져나왔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매일같이 부딪히는 생활, 저도 지쳤다고요. 지쳤다고? 나는 수십 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아왔어.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고 있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정옥은 곧장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와 함께 작은 팜플렛이 들어있었다. 여기 내가 갈 집이다. 팜플렛에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전원주택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작은 텃밭, 마당에 놓인 의자 2개. 아들은 그 종이를 움켜쥐고 흔들었다. 엄마! 지금 장난하세요?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혼자 사시려고요? 정옥은 천천히 대답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 너희랑 같이 사는 것보다 훨씬 괜찮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다. 엄마!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이제 너희 몫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평생 너희만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손주들마저 분위기를 감지한 듯 방 안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새벽녘 정옥은 방을 나섰다. 한 손에는 손가방, 다른 손에는 낡은 수첩을 들고 있었다. 아직 잠든 가족을 두고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 바다로 간다. 정옥은 새벽 첫 차를 타고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살아보는 거야. 버스가 도착했을 때 바람에 실려오는 짠내가 코끝을 자극했다. 멀리 푸른 바다가 보였고 그 너머에서 햇살이 번져오고 있었다. 그 순간 정옥의 가슴은 오랜만에 벅차올랐다.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집은 바다와 불과 몇 분 거리였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마당, 텃밭에 심어져 있는 몇 줄의 채소. 작은 현관문을 열자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왔다. 정옥은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손끝으로 벽을 쓸어내렸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낯설었지만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다. 평생을 남의 눈치 속에 살던 자신이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은 것이다. 이웃들이 하나둘 다가왔다. 어머니, 새로 오셨죠? 저희도 여기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옥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이곳에서는 자신을 짐으로 여기지 않았다. 단순히 새로운 주민, 동네 어르신으로 대해줄 뿐이었다. 이 작은 배려가 그녀에겐 큰 위로였다. 이삿짐을 대충 정리한 뒤 정옥은 마당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한때는 손주들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저녁이었지만 이제는 파도가 그 빈자리를 대신했다. 외롭다. 하지만 자유롭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찾아올 줄은 몰랐다. 며칠 뒤 집 전화가 울렸다. 엄마, 어디에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우리 지금 발 디딜 데도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정옥은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다. 이제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다. 다만 가족이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정옥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해가 저물 무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다. 초췌한 얼굴,
굳게 담은 입술. 뒤에는 며느리와 손주들이 서 있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그 순간 정옥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새로운 삶이 겨우 시작되었는데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따라온 것이다. 정옥은 현관 앞에 선 가족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들의 얼굴엔 원망과 절망,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내 바다가 아니라 또다시 폭풍이 시작되는 건가? 현관 앞에 선 가족의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묻어둔 그림자가 되살아난 것 같았다. 정옥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자유를 얻었다고 믿은 순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존재들이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아들은 초췌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고 며느리는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다. 손주들은 부모 뒤에 숨어 눈치만 살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정옥은 순간적으로 문을 닫고 싶었지만 이미 그들의 그림자가 현관 안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엄마, 얘기 좀 합시다.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억눌린 분노가 배어 있었다.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을 집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들어선 순간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새로운 집의 따뜻했던 공기가 삽시간에 낯선 냉기로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아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이런 데서 혼자 지내신다고요? 바닷바람도 세고 병원도 멀고 이건 아니잖아요. 정옥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다. 여기서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숨을 쉴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우리 다 버려두고 엄마 혼자만 잘 살겠다고? 그게 가족이에요? 순간 정옥의 눈가가 떨렸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자신에게 돌아온 말이 고작 이기적이라는 단어라니. 그녀의 속에서 억눌려온 분노가 서서히 끓어올랐다. 정옥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 내가 가족이라고? 언제부터 날 가족으로 대했니? 아들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었어요. 저도 매일같이 집안일에 아이들 돌보느라 지쳐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민하게 굴었던 거예요. 정옥은 그 말에 헛웃음을 터뜨렸다. 예민. 그건 예민이 아니라 무시였어. 내가 늙었다는 이유 하나로 내 존재를 짐짝처럼 여겼잖아.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손주들이 두려움에 울먹이며 울음을 터뜨리자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정옥은 흔들리는 손으로 물컵을 내려놓으며 한마디를 던졌다. 너희에게 집은 돈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내 인생이었다. 그걸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나를 쫓아내려 했지. 그래서 나는 떠난 거야.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의 어깨는 크게 들썩거렸고 속으로 뭔가를 삼키는 듯 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감정이 후회인지 여전히 분노인지 정옥은 알 수 없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사실 나 회사에서 잘렸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봤다. 그가 늘 당당하게 말하던 회사 일이라는 게 이미 무너져 있었던 것이다. 대출도 갚을 길이 없고 애들 학원도 다 끊었어. 며칠 전에는 집주인한테도 쫓겨날 뻔했어. 그래서 엄마 집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거야. 그제야 정옥은 아들의 눈빛에서 분노가 아닌 절망을 읽었다.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옥의 가슴 한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다. 나도 힘들었다. 나도 다 버텼어. 그런데 왜 언제나 나는 뒤로 밀려야 했을까? 아들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들이 무릎을 꿇은 모습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모성애와 자존심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러나 이 아이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잃었다. 또다시 희생해야 하나? 아니면 이제라도 내 삶을 지켜야 하나?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나는 도와주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조건이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조건이요? 정옥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인생을 무시하지 마라. 나를 짐짝처럼 여기면 그날로 끝이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지킬 거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다시 일어나고 싶다면 나도 등을 돌리지는 않겠다. 아들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번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바닷가 집의 창문을 열고 파도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무자비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속삭이는 듯 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내 삶도 내 아들도 끝까지 시험대에 올랐으니까. 바다는 초겨울 빛을 뒤집어 쓴 채 유리처럼 차갑게 반짝였다. 정옥은 오래된 나무 테이블 위에 흰 종이를 올려두고 펜을 쥐었다. 글씨를 쓰는 손끝이 덜덜 떨렸다. 평생 누군가의 식탁을 차리던 손으로 이제 자기 삶의 경계를 그으려는 순간이었다. 여기서 함께 지내려면 지켜야 할 게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옥은 한 줄 한 줄 또박또박 적었다. 이 집의 주인은 나다. 내 시간과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다. 생활비 분담은 월 고정액으로, 날짜와 금액은 명확히 한다. 아이 양육은 부모의 책임이다. 내가 돕되 당연시하지 않는다. 6개월 안에 너희의 독립 거처를 마련한다. 이 조건은 변경 불가. 누구도 내 이름으로 대출, 보증, 명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 종이 위 잉크는 또렷했고 잉크 사이로 지난 시간의 울분이 번졌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약속서 하단에 이름을 적었다. 며느리도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자기 이름을 붙였다. 정옥은 서명을 확인하자 종이를 반듯하게 접어 봉투에 넣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 날짜를 적었다. 첫 번째, 이 집의 주인은 나다. 내 시간과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다. 두 번째, 생활비 분담은 월 고정액으로, 날짜와 금액은 명확히 한다. 세 번째, 아이 양육은 부모의 책임이다. 내가 돕되 당연시하지 않는다. 네 번째, 6개월 안에 너희의 독립 거처를 마련한다. 이 조건은 변경 불가. 다섯 번째, 누구도 내 이름으로 대출, 보증, 명예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건 증오의 계약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무너지지 않게 묶어두는 마지막 매듭이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부서졌다. 그 소리 사이사이로 아들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오래 눌러왔던 경계를 쉽게 허물지 않았다. 며칠 뒤 우체부가 두툼한 등기 봉투를 내밀었다. 붉은 스탬프가 찍힌 봉투. 내용 증명이라는 글자가 눈을 찔렀다. 정옥은 봉투를 뜯는 손끝에서 이미 차가운 예감이 스며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봉투 안에는 변호사 명의의 서신 한 장이 들어있었다. 수신, 김정옥 귀하. 제목, 부양료 및 법률상 청구 안내. 문장은 정중했지만 문장 사이엔 단단한 압박이 숨어 있었다. 요지는 이랬다. 며느리 측 직계 가족이 장기간 무상 노동을 요구한 사실과 감정적 학대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검토 중이며 동시에 장모 재산 처분이 부양 의무 회피를 위한 가장 행위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것. 아울러 미성년 손주 복리를 명분으로 집 처분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가능성까지 운운하고 있었다. 정옥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에 상속 운운은 없다. 그래도 저들은 법이 아니라 겁을 노리는구나. 그러나 봉투는 한 장 더 있었다. 낯선 법률사무소에서 온 얇은 봉투. 자필 증서 유언 개봉 안내. 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고인이 된 남편이 남겨둔 자필 유언. 그리고 보관 확인 주소가 바뀌어 통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오래전 남편이 말을 더듬으며 언젠가 다 정리해 둘게 라고 했던 그 말이 파도처럼 되살아났다. 그 언젠가가 지금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물었다. 정옥은 봉투를 접으며 짧게 말했다. 너희 아버지 유언장이 있단다. 거실 공기가 바뀌었다. 며느리가 문득 정수리를 매만지며 낮게 말했다. 유언이요? 정옥의 눈빛은 단단했다. 열어보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법률사무소의 회의실은 창이 낮고 긴 테이블이 실용적으로 놓여 있었다. 변호사는 유언장 원본과 필적 감정서, 보관증을 차례로 꺼냈다. 고인은 사망 1년 전 자필 증서 유언을 작성하셨고 형식 요건을 갖췄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는 조근조근 읽어내려갔다. 배우자 정옥에게 생전 공동으로 모은 예금 일부와 생활을 지킬 주택을 우선 귀속한다. 단, 배우자는 그 주택을 담보로 타인을 위한 보증을 서서는 아니 된다. 장남에게는 상속 비율을 제한한다. 배우자 생계를 해하는 요구를 할 경우 상속 결격 사유로 판단해 유류분도 제한하라. 손주에게는 교육 목적에 조건부 신탁을 둔다. 신탁 집행자는 변호사 이모 씨로 지정하며 손주가 성년에 이르면 일정액을 분할 수령하되 보호자의 대리 수령을 금지한다. 장남 배우자에게는 직접 상속하지 않는다. 방 안의 시간이 잠깐 멈춘 듯 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고 며느리는 표정을 잃었다. 정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 사람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계산하고 더 집요하게 우리를 지키려 했구나. 변호사는 덧붙였다. 유류분제도상 장남 측에서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유언장 문구가 꽤 강력합니다. 무엇보다 배우자 생계 보호 조항과 보증 금지가 핵심이에요. 살아계신 배우자 재산 처분을 외부에서 가로막기는 어렵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제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변호사는 상속과 의무를 설명했다. 직접 상속분은 없습니다. 다만 손주 신탁에 간접적 혜택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탁은 아이의 권리이지 부모의 현금줄은 아닙니다. 아들의 어깨가 처졌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정옥은 쓴웃음을 지었다. 너 알고 있잖아. 내가 넘어질 때마다 누가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지, 그리고 내가 일어나자마자 누구를 밟고 서려 했는지도. 회의실 공기가 빽빽해졌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추가로 고인이 조건부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배우자와 장남이 함께 확인하시래요. 정옥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모서리가 세월에 닳아 부드럽게 반들거렸다. 그녀는 손끝으로 봉인을 뜯었다. 정옥아, 이건 너에게. 남편의 필체는 삐뚤빼뚤했지만 강직했다.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내가 내 삶을 걸고 아이를 지켰다는 걸 나는 안다. 내가 마지막에라도 너 자신을 지키길 바란다. 장남아, 너는 사람에게 빚진다. 돈이 아니라
시간과 손길로 갚아라. 그러지 못하면 내가 가진 것은 다 무너진다. 아들은 편지를 읽다가 고개를 푹 숙였다. 며느리는 눈을 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정옥은 편지를 접어 가방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유언은 결말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긁었다.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다. 동네 파출소 순경이 잔뜩 미안한 얼굴로 신분증을 내밀었다. 어르신, 확인할 게 있어요. 잠깐만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에는 낯익은 글씨체로 보증인 김정옥이라는 서명이 있었다. 대출 서류였다. 발급일은 몇 달 전. 주소는 이전의 아파트. 정옥의 등줄기에 찬땀이 났다. 이걸 누가? 순경은 난처하게 말했다. 사문서 위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어르신,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며느리가 먼저 한 발 내디뎠다. 저 아닙니다. 아들은 얼어붙은 채 입을 열지 못했다. 정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순경에게 단호히 말했다.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진술할게요. 파출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들은 마침내 고백했다. 엄마, 그때 집이 무너질까봐 그냥 한 번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도와준다고 해서. 정옥은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귓속에서 폭발했다. 그래도 내가 손댄 건 내 이름이다. 내 삶 전체다. 파출소에서 정옥은 진술서를 또박또박 적었다. 본인은 해당 보증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서명 또한 자신이 직접 한 것이 아니다. 재산을 담보로 타인을 위한 보증을 서지 않겠다는 고인의 유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마지막 줄을 적을 때 손끝이 단단히 굳었다. 이건 처벌의 장이 아니라 다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한 방파제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 길. 아들이 무너졌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죠? 정옥은 잠시 아들을 바라봤다. 그 얼굴엔 분노도 핑계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두려움과 후회뿐. 제대로 사는 법부터 배워. 내 이름 알고 내 이름으로 남의 어깨 위가 아니라 내 발바닥으로. 그날 저녁, 정옥은 된장국에 굵은 물을 넉넉히 넣고 오래 푹 끓였다. 삶과 죽음, 약속과 파기를 한데 뒤섞고도 다시 맑아질 수 있음을 믿고 싶어서였다. 테이블 위에 김이 피어오르는 사이 정옥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오늘부로 약속서. 조항 하나를 더 추가한다. 아들과 며느리는 숨을 죽였다. 내 이름으로 된 모든 문서, 통장, 서류. 너희는 손도 못 댄다. 그리고 내가 위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너희는 이 집의 방 하나만 쓴다. 문턱을 넘을 때마다 생각해라.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인지.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전 지금이라도 아르바이트부터 구할게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공사판이든 뭐든 나가겠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었다. 일은 누구나 나가면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돌아와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다. 돈을 벌어와도 내 습관과 너희 겁이 그대로면 또 똑같이 망가진다. 거실 한쪽 손주는 레고를 맞추며 우리들 대화를 듣는 듯 말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옥은 순간 그 작은 어깨가 눈물나게 가벼워 보였다. 이 아이에게 우리가 남겨줄 유산은 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 밤이 깊어가자 바람이 거세졌다. 창문을 타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집안 깊숙이까지 파고들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낯선 번호. 변호사였다. 방금 검토를 마쳤는데요. 유 원장과 별개로 고인이 생전 작성해 보관한 부담부 증여각서가 더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손주에게만 공개하라고 되어 있군요. 정옥의 손끝이 굳었다. 변호사는 낮고 또렷하게 말했다. 여기엔 바닷가 집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집의 진짜 소유가 누구인지에 대한 통화가 끊기고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얼굴을 들었다. 정옥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 하나. 혹시 이 집은 내 이름이지만 내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녀는 창밖 어둠 속을 오래 바라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부서졌고 밤은 여전히 길었다. 새벽,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았다. 문 너머에는 변호사의 봉투가 혹은 새로운 진실이 서 있을 것이었다. 정옥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다. 법이든 피든 다 한 번에 마주 보자. 이번엔 내가 먼저 문을 연다. 이른 새벽, 변호사가 건네온 봉투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였다. 봉투는 낡았지만 모서리는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다. 정옥은 손끝으로 봉투를 뜯으면서 숨을 고르듯 깊은 호흡을 했다. 종이 안에는 짧지만 무게 있는 문장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부담부 증여각서. 남편이 직접 쓴 글씨였다. 첫째,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배우자 정옥에게 증여한다. 단, 장남이 일정 기간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장남 또한 그 지분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둘째, 배우자가 생존 시 해당 주택은 배우자의 전권 하에 있으나 장남이 책임을 다한 기록이 인정되면 사후 분할 가능성을 보장한다. 순간 정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즉, 내 삶의 터전이 온전히 내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구나.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다. 며느리는 속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결국 우리 몫이 있단 말이죠? 정옥은 눈을 치켜뜨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조건이 붙었잖아. 책임을 다해야만 몫이 생기는 거다.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건 책임이 아니라 무너짐이었어. 아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이번엔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다. 며칠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둘째 딸 혜원이 서 있었다. 차갑고 당당한 눈빛, 옅은 미소. 엄마, 소식 들었어. 아버지 유언장에 증여각서까지 다 확인했어. 정옥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혜원은 예전부터 현실적이고 냉철한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계산에 밝고 누구보다 자기 몫을 확실히 챙기는 성격. 난 그동안 조용히 있었어. 엄마가 오빠한테 다 몰아주고 나는 늘 뒷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르지 않아? 혜원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집, 나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아들은 벌떡 일어나 외쳤다. 무슨 소리야? 이건 나랑 엄마 문제야.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혜원은 코웃음을 치며 받아쳤다. 웃기지 마. 아버지가 남긴 건 단순히 장남 몸만이 아니야. 가족 전체 문제라고. 거실 공기가 금세 불붙는 불씨처럼 달아올랐다. 정옥은 두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아이들끼리 싸움판이구나. 남편이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불씨였어. 정옥은 변호사를 다시 불러 세 사람을 앉혔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부담부 증여라는 건 조건이 붙은 증여입니다. 즉, 정옥 씨에게 집을 주되 장남이 부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양 의무 이행 여부를 누가 판정하느냐입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변호사에게 쏠렸다.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다. 판단은 법원이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배우자의 진술과 기록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정옥 씨가 부양을 못했다고
증언한다면 장남의 권리는 거의 사라질 수 있죠.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며느리는 손끝을 떨며 물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한 행동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기록만 보면 부양이 아니라 방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태도를 바꾼다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남겠죠. 정옥은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결국 칼자루는 내 손에 있구나. 하지만 이 칼은 너무 무겁다. 그날 저녁, 거실에 모인 두 남매와 며느리. 정옥은 침묵을 지키며 그들을 지켜봤다.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난 엄마 옆에 남아서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번만큼은 다르게 살 거라고. 혜원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책임! 내가 말한 그 책임이 결국 위조 서명 아니었어? 너한텐 책임이 아니라 욕심뿐이야. 아들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적어도 난 도망치지 않았어. 혜원은 매섭게 받아쳤다. 넌 버티는 척했을 뿐이지. 엄마를 오가매고 집을 담보 삼으려 한 게 누군데? 멸시와 분노가 오가는 가운데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손주들만은 생각해주세요. 제발. 우리 모두를 끌어내리지 말아주세요. 정옥은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분노, 증오, 그리고 절망. 그 얼굴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본 듯했다.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며 준 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부담이었을까? 며칠 뒤 정옥 앞으로 법원에서 온 소환장이 도착했다. 사건명, 부양의무 불이행 및 상속 분쟁 조정. 봉투 속 활자들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정옥은 종이를 내려놓으며 바닷가 창밖을 바라봤다. 파도는 여전히 부서지고 있었고 갈매기 한 마리가 어둠 속을 가로질러 날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말로 끝나지 않겠구나. 법정이라는 무대에서 모든 게 드러나겠구나. 그리고 문득 스친 또 하나의 불안한 그림자. 재판이 시작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 끼어들겠지. 숨겨진 과거,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까지. 정옥은 무릎 위에서 손을 단단히 쥐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리듯 울려왔다. 그래. 끝까지 가자. 내 이름, 내 집, 내 삶. 이번엔 내가 지킨다. 법정의 첫날. 법정은 낮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원고석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뜻밖의 합류한 둘째 딸 혜원이 앉아 있었다. 피고석에는 정옥이, 그 곁엔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담담히 물었다. 사건은 부양의무 불이행 및 상속 분쟁 조정입니다. 각자의 입장을 진술하세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아버지 의원은 지나치게 가혹했고 저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원은 매섭게 목소리를 얹었다. 저는 그동안 소외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공평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제 몫을 요구합니다. 정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둘러봤다. 판사님, 이 아이들은 제 뱃속에서 나왔지만 제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위조된 서류, 제 집을 담보 삼은 빚, 그것들이 이 아이들의 책임이자 제가 겪은 상처입니다. 유원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야 이해합니다. 남편은 저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책임을 가르치라는 뜻이었음을요.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때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재판부에 제출할 추가 자료입니다. 고인이 별도로 보관한 유언 보충서입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펼쳤다.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 문장에 쏠렸다. 만약 장남이 배우자와의 신뢰를 배반하거나 둘째 딸이 탐욕으로 가정을 흔든다면
이 집은 손주의 이름으로 곧바로 이전한다. 단, 배우자가 생존 시 배우자가 신탁 관리인이 된다. 아들과 혜원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다. 그럼 결국 이 집은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아이였어. 우리는 모두 그 아이에게 집을 빌려 쓰고 있었을 뿐이지. 법정의 공기는 바다처럼 깊게 흔들렸다. 재판부는 짧은 논의를 거쳐 판결을 내렸다. 피상속인의 유언과 증여각서는 모두 유효합니다. 단, 장남의 부양 이행은 부족했고 둘째 딸의 요구는 유언 취지와 배치됩니다. 따라서 바닷가 주택은 배우자 정옥이 생존 시까지 전권을 행사하며 이후에는 손주 명의로 신탁 관리가 이뤄집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다. 혜원은 이를 악물었지만 법정에선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했다. 정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드디어 끝났구나. 이 집은 돈이 아니라 아이에게 건네는 시간과 안전이 되었구나. 법정을 나서는 길.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전부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저도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정옥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거다. 이번엔 내 이름으로 살아라. 그게 내 아버지가 남긴 진짜 뜻이다. 혜원은 조용히 뒤에서 말했다. 엄마, 나도 잘못했어. 오랫동안 원망만 하며 살았네. 이제는 욕심 내려놓을게. 정옥은 차갑게 대하지 않았다. 대신 담담히 말했다. 내가 내려놓으면 그게 진짜 상속이다. 분노 말고 책임을 물려받아라. 며칠 후 바닷가 집 거실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정옥은 손주와 함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창밖 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부서지고 있었지만 집 안만큼은 잔잔했다. 정옥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재산이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남겨주는 삶의 방식이 유산이구나. 이 아이가 언젠가 집을 물려받을 때 돈보다 더 단단한 바람이 책임과 따뜻한 기억을 함께 가져가길.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파도는 끝없이 밀려왔다. 정옥은 아이를 안으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남편의 뜻을 알겠구나.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집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한 가족의 유산 다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두 겪는 삶의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남기는 책임과 신뢰 그리고 기억입니다. 혹시 지금도 갈등 속에 있다면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남기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돈이신가요? 아니면 삶의 방식이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되며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빨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